뒤를 이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개설사 같은 거 읽어보면 너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막 하나하나 다 외우기 힘들고 막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사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 요거는 김옥균의 모가지예요. 김옥균이 이제 저기 어디 갑신여명에 실패한 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서 일본에서 10년 망명을 해요. 망명하면서 점점 약간 또라이가 돼요. 그게 이제 과대망상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용장을 설득해서 200만 달러의 돈을 받아서 뭔가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설득에 넘어가죠. 그걸 설득했던 사람은 홍종우라고, 이제 고종이 보낸 자객이에요. 그래서 홍종우의 제안을 따라서 김옥균이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 여관에서 첫날 책을 보고 있는 도중에 홍종우의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쉽게 말하면 유력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맛이 가버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아주 불편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시신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시신을 바로 조선 정부에 보내주죠. 시체를 자근자근 잘라가지고 전국 팔도에 이렇게 기념해 놓은 거예요. 그중에 머리가 이게 남대문인지 동대문인지 아무튼 이 서울시내 전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 수급이 걸려 있는 거고요. 요 수급은 어떻게 됐냐면요, 김옥균의 일본 제자들이 있어요. 일본의 김옥균의 애제자의 와이프가 몰래 밀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요 수급을 떼다가 바로 앞에 이제 강 보이죠? 한강에다 얼굴을 빨아서 나무 목각에 넣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 일본에 김옥균 묘가 있어요. 그 김옥균 묘는 이제 수급만, 머리만 이렇게 딱 해서 만든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개혁과 변화를 꿈꿨던 사람의 모험적인 행동의 결과가 이거죠. 밑에 그림은 이거는 청일전쟁 당시의 그림이에요. 이 장면은 청일전쟁의 그림이에요. 지금 대강 보이시겠지만 이 막 일본 군인들이 청나라 군인들 막 공격하고요, 막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사진 한번 골라봤고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개항을 해요. 시간이 많으면 이모군란 갑신여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데, 82년에는 이모군란이 터지죠. 그냥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가 통제가 되질 않아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죠.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요 이모군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가의 급료를 받는 군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살았냐? 오늘날 왕십리 일대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왕십리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지만 왕십리라는 동네는 그 당시 한양에서 가장 빈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고 군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노동을 하면서 사는 참 힘든, 그만큼 이제 군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유명한 일화지만 13개월치 월급을 안 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유명한 일화죠. 13개월 만에 한 달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이 이제 이 선해청 당상 민겸호가 그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 쌀의 절반을 빼서 이제 겨나 돌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물을 부어서 불린 쌀을 줘버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발을 했던 거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 중에, 이모군란을 수습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청나라군 외세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종속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물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건 이제 명성황후 맞는데 흥선대원군도 그걸 찬성했었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과정은 제가 좀 책에 써놨는데, 그만큼 우리는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마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 생각하듯이 그 당시 청나라를 생각했던 거지만, 청나라는 이미 군대를 파병한 다음에 제물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일본 대표단과 합을 맞추고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만나자마자 잠깐 와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회담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밀랍으로 입을 막고 이렇게 가마에 바로 태워서 천진을 압송시켜버리면서 우리나라 정권을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항한 지 5년도 안 돼. 5년이 뭐예요? 그죠? 한 5년 되는 시점에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어지는 게 갑신정변이에요. 김옥균이나 박영효라든지 이제 박영교 누구 있을까요? 홍영식, 홍영표 이런 초기 이 급진계파들은 아주 고관대작들의 명문가의 자식들이었고 되게 총명했고 엘리트들이지만 굉장히 의식도 좋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과장된 말이지만 조금 더 환경이 좋았다라면 일본의 메이지 지사들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청년들이 노력을 했지만 계속 멜렌도르프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이 청나라의 고위관료들에 의한 통제에 의해서 잘 안 되다가 되게 순진하게 일본의 어떤 지원을 믿고 이제 갑신여명을 일으켰다가 3.1차 나라 딱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한 방에
조선에 아주 영명했던 인재들이 대거 날아가 버리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계속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인물난을 겪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만국의 나라에서 단 한 명의 인재라도 귀한 상황이었었는데 초기에 이 고간대작에 그래도 굉장히 영명했고 자기 기득권보다는 뭔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쉽사리 무력화가 되는, 이때 막 진짜 비극적이거든요. 김옥균, 박영현은 막 간신히 도망가서 일본 공사에 바짓가랑이 늘어잡고 배 타고 간신히 도망가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배를 막 안 태워줘요, 이노우에가. 그래서 막 타지마 하는데 일본 그 배 선장이 불쌍해서 태워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그 일본 공사한테 뭐 이렇게 뭐 닥쳐 막 이러면서 태워줘서 산 거고, 나는 죽음 곁을 지키겠다고 남아있었던 뭐 박영균 이런 사람들은, 홍영식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청나라 군이 들어오자마자 고종이 눈앞에 보는 데서 그냥 칼로 찔러 다 죽여버려요. 너무나 할 일 없이 조선의 이 당시에 새로운 꽤 유능했던 젊은 인재들이 날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85년에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영국 같은 나라들도 개입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라는 지역적인 충돌이 아니라 세계 넘버원, 넘버2였던 러시아, 영국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큼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가 딱 10년 만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딱 10년 만에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듯이. 아무튼 그리고 사실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사이가 되게 신기하게도 10년 비어 있잖아요. 10년. 그렇죠? 10년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많이 찾아봤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배우지?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 사이에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어요. 왜냐? 임오군란 이후에 명성황후와 고종은 철저하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거의 모든 공을 쏟게 되고, 거기서 명성황후와 고종이 의지했었던 것은 청나라였거든요. 청나라가 거의 모든 일을 방해했었기 때문에 요 시기 때 특별하게 뭔 일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농담적으로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 요즘 하도 그런 말 많이 쓰니까 하는데, 찾아봤는데 진짜 별게 없어요. 무슨 연무공원이라는 군사기구 세우고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옥균을 비롯한 그 젊은 그들이 날아간 자리에서 별로 대안은 없는 이런 10년간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 10년간의 시간 동안 민생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이 빵 터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동학농민운동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도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초기에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거둬요. 전투에 승리를 거두지만 초토사 홍계운을 파견해서 초토사 홍계운이 들어왔었을 때는 이미 초토사 홍계운이 이끌던 부대가 동학군을 물리쳤었고, 사실상 전주성에다가 동학군을 몰아넣고 전주성을 포위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종이나 명성황후는 이 초토사 홍계운한테 군사 지원을 더 해주고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줬으면 아마 홍계운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잘 풀어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홍계운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 관점, 조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밀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조정 입장에서 이거는 진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압의 방식이 무작정 찍어 누르는 게 대답이 아니라 잘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홍계운한테 맡겨둬야 되는데 이때 뭘 하게 되냐? 명성황후가 너무나 편하고 쿨하게 청나라에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 10년이 우리한테는 잃어버린 10년이에요. 이 10년이 우리한테는 잃어버린 10년이지만 요 10년이 일본은 청나라를 제끼고 아시아의 근대화된 강국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준비하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들이 맨날 빌공짜에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일본 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얘네들은 공약을 딱 제시하죠. 또 그 공약을 무슨 수를 써도 꼭꼭 이뤄내요. 아, 너무 그게 그때 순간 솔직히 그런 말들 막 멋있잖아요. 멋있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죄책감이 막 밀려오면서 내가 왜 일본 애들 보면서 멋있어하지 막 이런 막 양가 감정이 되게 심각하게 들어요. 왜냐면 갑신정변 때 조약을 맺었거든요.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 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싸울 때는 아니다라고 느끼고 텐진 조약이나 조약을 맺으면서 일단 군대를 다 빼자. 하지만 만약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의 부대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도 자동 개입할 수 있다라고 딱 약속을 해놨거든요.
10년 만에 동학농민운동 터지니까 이거 수습하려고 명성황후가 청에 연락하자마자 텐진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군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냐 저기 서울에 저기 경복궁을 먼저 점령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손아귀에 넣고 그 다음 단계로 평양과 압록강에서 청나라 육군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풍도해전 또 이제 어디야 서해해전 같은 걸 통해서 청나라 해군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갑오개혁이라는 내정개혁을 강요하게 되고요. 이 과정 중에 명성황후는 죽죠. 명성황후 죽죠. 제가 어디 가면 누누이 얘기하는 게 명성황후 어떻게 죽인지 다 아시죠? 그 지금 뭐 낭인 한 20명 들어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역사를 이해한다라는 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들을 의미 있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게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보세요. 경복궁 다 가보셨잖아요. 경복궁 가면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경복궁이 원래 있었던 경복궁의 딱 절반인 크기래요. 그 정도만 복원했어요. 만약에 더 복원하려면 그 경복궁 옆에 높은 담 둘러싼 길이 쭉 있어요. 그게 다 미군 기지거든요. 그걸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원 못하는 건데 가보면 지금은 건물도 많이 복원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돌담돼 있고 이렇게 잔디밭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의 2배에다가 건물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그 큰 궁궐에서 뭐 자금성보다 작겠지만 그 큰 궁궐에서 왕이나 왕비는 매일매일 자는 거처가 다른데 그걸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을미사변 당시에 20여 명의 낭인들이 군부대도 아니고 칼찬 낭인들이 와서 한 방에 그 집을 찾아가서 명성황후를 도륙을 낼 수 있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최순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그런 데를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 왕실 경비 수비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미 2주 전부터 내려오는 명령세대로 이 경비가 안 서진다는 걸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너진다는 자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 죽어요. 그때 이제 엄상궁이라는 여자가 뒀고 기지를 발휘해서 뭐가 나오냐?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관파천 이때 이제 국녀복장으로 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러시아에 들어갔다 이제 나온 상태에서 이제 동의협회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광부기업 같은 걸 하면서 한번 제2의 도전을 좀 해보게 되지만 이것도 그다지 잘 되진 않죠. 보세요. 1884년 갑신정변이죠. 그렇죠? 딱 숫자를 보세요. 1894년 청해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1904년이 러일전쟁이에요. 이게 딱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겼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그래서 이용장, 중국이 지배적 이용장을 시모노세키 섬에 불러들여요. 섬이 아니라 시모노세키에 불러들인 다음에 리토르비가 사인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냐면 조선과 남만주와 타이완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누가 개입을 하냐? 러시아가 개입해요. 러시아가 개입해서 삼국간섭이라고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인 다음에 그 이제 당시 러시아 세계 넘버 2거든요. 군사력으로 따졌을 때. 프랑스, 독일 넘버 3, 4들이에요. 세계 넘버 2, 3, 4가 와서 야 일본 너는 뭐 하는 거야? 나가. 일본 입장에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오늘 우리한테는 언제나 이미지가 일본 하면 미국과 싸웠던 그 강한 일본을 생각하지만 청해전쟁 당시 일본은 이제 갓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띈 거죠. 그리고 손을 띄니까 히비야 폭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없고 결국은 타이완 하나 빼놓고 다 토해내거든요. 막 난리가 나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대중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10년을 기다려달라요. 10년을 기다려달라. 10년을 기다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달 의회에서 그 다음에 예산 증액을 10배로 올려버려요. 10배를 올려버리고 그 10배를 메꾸기 위해서 이영양의 청일전쟁에서 이겼던 그 돈 있죠. 그 배상금을 받아서 100% 군비에 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10년간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 당시 러시아하고 일본의 국내 총생산량 비율을 따지면 13분의 1인가 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는 당시 상태가 아니었어요. 철강 생산량은 뭐 3,400배 뭐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럴 때였었어요. 근데 10년간 아주 체계적인 준비를 하죠. 내부적으로는 군사력을 키웠고요. 무슨 일본 찬양하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뭐 냉정한 현실이니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두 개의 라인을 펴요. 하나 뭐냐면 러시아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주를 쳐들어갈 의사가 없다.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 약간 애매하긴 하다.
이제 그 메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당시 메이지 정부의 리더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타이완을 통해서 약간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있고 오키나와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완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타이완으로 간 다음에 필리핀으로 가자. 이게 옛날에 이토 히로부미가 꿈꿨던, 실행은 안 했지만 남방 정벌 계획이거든요. 이 루트 괜찮다. 이것도 굉장한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래서 이 루트도 있는 상태였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그러니까 중심돼서 뭘 했냐면 러일 협상이라고, 우리 만주에 대한 이권 관심 없다. 대신에 우리나라가 살려면 한반도는 좀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안 먹어야지 내가 좀 살지 않냐. 일본이 열도는 주권상 내 나라니까. 근데 적어도 당신은 러시아같이 센 나라가 조선을 먹어버리면,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면 중국의 화북지방을 다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내려오면 중국 베이징까지 먹으니까.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세계 넘버 2 국가가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형국이 되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진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계속 얘기하는 건 조선을 좀 놔둬라. 만주를 포기하겠다. 심지어 이때 이토가 뭘 제한까지 하냐면 39도 분할선까지 제한을 해요. 참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8도 선이잖아요. 근데 이토는 뭐라 얘기했냐? 위도 39도 이북을 넘겨주겠다. 39도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산 앞바다 쪽이 러시아께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원하는 동해로 나가는 길,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39도 이하는 제발 좀 관심 갖지 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러일 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편은 뭐를 했냐? 영국을 설득해요. 영국을 설득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2차만 써놨는데 1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군사협정을 맺으면서 영국의 정보를 일본이 받아볼 수 있게 되고, 또 당시 영국은 세계 넘버원 국가로서 위대한 고립이라고 해서 특정하게 어느 나라랑 동맹을 안 맺어요. 그런 어떤 나라랑 동맹을 맺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국가적 위상도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에서 영국을 일본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거죠. 어차피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남아하는 게 싫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 카스라테프티브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되게 교만하고 오만해요.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죠. 도미니카 공화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볼리 없는 나라. 쿠바 발볼리 없는 나라.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괌, 사이판. 괌, 사이판 뭐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카스라테프트 미락을 주도했던 게 미국 대통령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삼촌 테디베어의 그 테디라는 애칭을 가졌던 테오도어 루즈벨트예요. 그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이때 뭘 했냐? 1905년 때 가페 대통령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하와이, 괌, 사이판 뭐 여기 다 점령하고, 이때 처음으로 파나마, 그러니까 콜롬비아 위에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파나마 운하라고 해서 이렇게 북미와 남미를 뚫는 운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를 볼리비아의 세력을 밀어내고 식민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카스라테프트 미락을 통해서 조선, 일본 너네가 가져라. 딱 양분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조선이란 나라는 파나마 정도급 되는 나라인 거예요. 내가 먹을 관심은 없지만 러시아가 먹으면 나의 태평양 이권. 왜냐면 이 당시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하와이, 괌, 사이판, 필리핀까지 미국이 장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이 테프트는 그 다음 뒤를 이어서 테프트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과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1904년 러일 전쟁을 기습적으로 일으킨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문제에 개입할 여력을 갖고 있었던 영국과 미국을 일본은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어차피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어갔던 거기 때문에 뺏어가게 된 거죠. 비극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의병장이세요. 의병장들이고요. 의병장이세요. 이게 이런 사진들은 냉정한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일부러 찍어놓은 사진들이에요. 이거 그냥 찍어놓은 게 아니라 모욕적으로 만들려고 찍어놓은 사진들이에요. 이거 의병장들 잡아놓은지 보세요. 뭐 옷도 허름하고 쭉 해놓고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이거 일부러 일본이 의병장들 다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찍어놓는 거예요. 전봉준의 그 유명한 나오는 사진도 일부러 찍어놓은 거예요. 인터넷 치다 보면 막 뭐 이렇게 목을 친다라든지 심지어 작두로 막 의병 목 치는 사진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일부러 찍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대들지 마라, 덤비지 마라. 그리고 니네는 이렇게 초라한 나라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장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사진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망이 시작이 됐죠. 1907년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이제 신민대라는 단체가 평안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강제병합이 되고 10년 만에 3.1운동이 터지게 되면서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0년의 시간 동안 별게 없었어요. 뭐 엄청난, 그러니까 물론 저쪽 독립운동 같은 기지를 많이 건설했지만 국내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끌어들인 건 이제 누가 명성황후 맞아요. 맞는데 흥선대원군도 그걸 찬성했었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과정을 제가 좀 책에 써놨는데 그만큼 우리는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마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 생각하듯이 그 당시 청나라를 생각했던 거지만 청나라는 이미 군대를 파병한 다음에 제물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일본 대표단과 합을 맞추고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만나자마자 잠깐 와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회담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밀랍으로 입을 막고 그렇게 가마에 바로 태워서 천진을 압송시켜버리면서 우리나라 정권을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항한 지 5년도 안 돼. 5년이 뭐예요? 그죠? 한 5년 되는 시점에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어지는 게 갑신정변이에요. 김옥균이나 박영효라든지 이제 뭐 박영교 뭐 누구 있을까요? 그 뭐 홍영식, 홍영표 이런 초기 이 급진계파들은 아주 고관대작들의 명문가의 자식들이었고 되게 총명했고 엘리트들이지만 굉장히 의식도 좋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과장된 말이지만 조금 더 환경이 좋았다라면 일본의 메이지 지사들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청년들이 노력을 했지만 계속 멜렌도르프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이 청나라의 고위관료들에 의한 통제에 의해서 잘 안 되다가 되게 순진하게 일본의 어떤 지원을 믿고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천하로 딱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한 방에 조선에 아주 영명했던 인재들이 대거 날아가 버리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계속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끌어 고종은 철저하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거의 모든 공을 쏟게 되고 거기서 명성황후와 고종이 의지했었던 것은 청나라였거든요. 청나라가 거의 모든 일을 방해했었기 때문에 요 시기 때 특별하게 뭔 일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농담적으로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 요즘 하도 그런 말 많이 쓰니까 하는데 찾아봤는데 진짜 별게 없어요. 무슨 연무공원이라는 군사기구 세우고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옥균을 비롯한 그 젊은 그들이 날아간 자리에서 별로 대안은 없는 이런 10년간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 10년간의 시간 동안 민생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이 빵 터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동학농민운동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도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초기에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거둬요. 전투에 승리를 거두지만 초토사 홍계운을 파견해서 초토사 홍계운이 들어왔었을 때는 이미 초토사 홍계운이 이끌던 부대가 동학군을 물리쳤었고 사실상 전주성에다가 동학군을 몰아넣고 전주성을 포위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종이나 명성황후는 이 초토사 홍계운한테 군사 지원을 더 해주고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줬으면 아마 홍계운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잘 풀어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홍계운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 관점, 조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밀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조정 입장에서 이거는 진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압의 방식이 무작정 찍어 누르는 게 대답이 아니라 잘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홍계운한테 맡겨둬야 되는데 이때 뭘 하게 되냐? 명성황후가 너무나 편하고 쿨하게 청나라에 또 도움을 요청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인물난을 겪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만국의 나라에서 단 한 명의 인재라도 귀한 상황이었었는데 초기에 이 고관대작에 그래도 굉장히 영명했고 자기의 기득권보다는 뭔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쉽사리 무력화가 되는 이때 막 진짜 비극적이거든요. 김옥균, 박영효는 막 간신히 도망가서 일본 공사에 바짓가랑이 늘어잡고 배 타고 간신히 도망가요. 근데 제가 책에서 썼지만 배를 막 안 태워줘요, 이노우에가. 그래서 막 타지마 하는데 일본 그 배 선장이 불쌍해서 태워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그 일본 공사한테 뭐 이렇게 뭐 닥쳐 이러면서 태워줘서 산 거고 나는 죽은 곁을 지키겠다고 남아있었던 뭐 박영균 이런 사람들은 홍영식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청나라 군이 들어오자마자 고종이 눈앞에 보는 데서 그냥 칼로 찔러 다 죽여버려요. 너무나 할 일 없이 조선의 이 당시에 새로운 꽤 유능했던 젊은 인재들이 날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85년에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영국 같은 나라들도 개입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라는 지역적인 충돌이 아니라 세계 넘버원, 넘버2였던 러시아, 영국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큼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가 딱 10년 만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딱 10년 만에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듯이. 아무튼 그리고 사실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사이가 되게 신기하게도 10년 비어 있잖아요. 10년. 그렇죠? 10년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많이 찾아봤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배우지?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 사이에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어요. 왜냐? 임오군란 이후에 명성황후와 뒤를 이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개설사 같은 거 읽어보면 너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막 하나하나 다 외우기 힘들고 막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사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 요거는 김옥균의 모가지예요. 김옥균이 이제 저기 어디 갑신여명에 실패한 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서 일본에서 10년 망명을 해요. 망명하면서 점점 약간 또라이가 돼요. 그게 이제 과대망상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용장을 설득해서 200만 달러의 돈을 받아서 뭔가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설득에 넘어가죠. 그걸 설득했던 사람은 홍종우라고, 이제 고종이 보낸 자객이에요. 그래서 홍종우의 제안을 따라서 김옥균이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 여관에서 첫날 책을 보고 있는 도중에 홍종우의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쉽게 말하면 유력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맛이 가버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아주 불편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시신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시신을 바로 조선 정부에 보내주죠. 시체를 자근자근 잘라가지고 전국 팔도에 이렇게 기념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 머리가 이게 남대문인지 동대문인지 아무튼 이 서울시내 전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 수급이 걸려 있는 거고요. 요 수급은 어떻게 됐냐면요. 김옥균의 일본 제자들이 있어요. 일본의 김옥균의 애제자의 와이프가 몰래 밀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요 수급을 떼다가 바로 앞에 이제 강 보이죠? 한강에다 얼굴을 빨아서 나무 목각에 넣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 일본의 김옥균 묘가 있어요. 그 김옥균 묘는 이제 수급만, 머리만 이렇게 딱 해서 만든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개혁과 변화를 꿈꿨던 사람의 모험적인 행동의 결과가 이거죠. 밑에 그림은 이거는 청일전쟁 당시의 그림이에요. 이 장면은 청일전쟁의 그림이에요. 지금 대강 보이시겠지만 이 막 일본 군인들이 청나라 군인들 막 공격하고요. 막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사진 한번 골라봤고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개항을 해요. 시간이 많으면 임오군란 갑신여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데, 82년에는 임오군란이 터지죠. 그냥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가 통제가 되질 않아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죠.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요 임오군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가의 급료를 받는 군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살았냐? 오늘날 왕십리 일대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왕십리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지만 왕십리라는 동네는 그 당시 한양에서 가장 빈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고 군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노동을 하면서 사는 참 힘든, 그만큼 이제 군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유명한 일화지만 13개월치 월급을 안 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일화죠. 13개월 만에 한 달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이 이제 이 선해청 당상 민겸호가 그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 쌀의 절반을 빼서 이제 겨나 돌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물을 부어서 불린 쌀을 줘버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발을 했던 거고 했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 중에, 임오군란을 수습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청나라군 외세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종속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물론 청나라 군대를